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1권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암 등의 소위 성인병, 요즘은 젊은이들도 이런 병에 걸리니 성인병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풍토와 체질에 맞는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를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고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육식을 비롯하여 영양 과잉 섭취와 가공식 위주의 식생활로 대표되는 서구식 음식 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이 빚은 결과이다. 그 주범은 성분 분석과 칼로리 위주의 잘못된 식품 영양학이다. 서양 식품 영양학이다. 성분 분석 위주의 서양 식품 영양학은 분석적, 환원주의적인 서양의 과학 방법론의 결과인데 이는 그 나름대로 필요하고 유용성이 없지 않으나 분해 과정에서 반드시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잃게 되는 중대한 단점이 있다. 어떤 물질은 단순히 그 구성 성분의 총합이 아니다. 전체는 부분의 총화 이상이고 전체의 속성은 부분의 속성보다 복잡하다. 그러므로 전체상의 한 단편을 가지고 전체를 단순화시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생명이 있는 물질은 특히 그렇다. 생명력은 분해될 수 없고 분해를 뛰어넘는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그 무엇이다. 더구나 성분조차도 그 발견에 끝이 없고 그 작용의 해명에도 끝이 없다. 오늘의 이론이 내일 바뀌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성분 분석 영양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인가. 칼로리 영양학도 비슷한 맹점을 안고 있다. 1kcal란 물 1리터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데 식품 성분표에 적혀있는 칼로리는 실험용 기구로 식품을 연소시켜 얻은 데이터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엄격한 규격에 의해 만들어진 실험용 기구와 달라서 소화 능력, 흡수 능력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정신 상태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식품의 존재 의미가 칼로리만이 전부가 아니고 식품을 먹는 인간에게도 칼로리만이 전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스님들의 식사를 보면 영양학적으로 말해 칼로리나 비타민, 지방, 단백질 등의 요소들이 명백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실제로 대개의 스님들은 원기가 넘치며 고된 수련과 육체노동에도 끄떡없이 수행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의 기타와 시나가와 종합병원 히노우 교수는 참선하는 스님들의 식생활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하루 중 오후 3시에 한 끼만 먹고 참선도 하고 노동도 하는 스님들이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를 계산해 보니 1000칼로리도 채 안 되었다.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가 그렇게 미달될 경우 칼로리 영양학설에 의하면 한 달 후 체중이 최소한 7-8kg 빠져야 하고 1년 후에는 80kg 이상이 빠져야 하는데 1년에 걸쳐 조사해 보아도 체중에 전혀 변화가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 히말라야 고산을 무거운 등산짐을 지고 오르는 셀파들의 주식은 옥수수인데 그들이 하루에 먹는 양을 칼로리로 따지면 6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을 먹고 어떻게 중노동을 견뎌내는지 하루에 2400 내지 30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양의 칼로리 영양학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서양의 칼로리 영양학설은 인간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무지함을 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기 때문에 심신이 모두 허약한 상태에 있으나 영양학은 이러한 환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근간으로 칼로리와 영양학은 관점을 바꿔 처음부터 새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서양에서 도입된 소위 과학적 영농법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대량 사용을 수반하고 있는데 그 결과 토질은 산성화되고 익충은 전멸되고 해충은 더욱더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의 식탁에 올려진 음식물에는 다량의 농약이 함유되어 있으니 이 또한 생명 현상의 무지한 서구적 방법론이 낳은 결과라 여겨진다.
농업이나 의학 분야에 드러난 서양식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는 그 과학 자체를 비과학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바른 식사법은 제 고장에서 제철에 난 먹거리를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 식생활의 지혜와 음양의 원리에 따라 먹음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의 영양학이 먹거리의 향토성에 갖는 중요성을 등한시한 채 분석적 지식만을 문제 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식원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로 외래식품에서 토종식품으로 바꾸는 것이다. 주어진 자연환경과 풍토 속에서 나온 전통적 식생활에 숨겨진 지혜의 깊이는 과학이란 말을 앞세운 현대 영양학의 지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깊고 깊다. 순리를 벗어난 잘못된 식생활은 몸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타락시키고 범죄의 원인이 되어 사회를 혼탁하게 한다. 그 과정을 보자. 잘못된 식생활은 피를 오염시키고 탁하게 한다. 이러한 피는 산소가 부족하고 전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한다. 인체에서 특히 산소를 많이 요구하는 곳이 머리다. 머리는 무게로는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모세혈관의 20%가 모여있어 심장에서 방출되는 혈액의 20%가 집중되어 있고 산소량의 20%를 소비하는 곳이다. 이곳에 젖산과 같은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 순환하면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두통, 우울증, 불안, 긴박감 등이 오고 뇌기능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나빠진다. 판단력, 분별력이 흐려져 하고 난 일에 대하여 후회하는 일이 많아진다. 차분하고 느긋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 대신 신경질적이고 강팍한 성격으로 변한다. 자제력도 약해져 때로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산성체질이 아닌 자가 없고 산성체질을 가진 사람치고 성격 좋은 사람 없다. 식생활이 성격까지 바꾸는 것이다. 질병의 대부분이 산성체질에서 오고 범죄도 대부분 산성체질에서 발생한다. 세상이 점점 포악해지고 미쳐가는 것은 잘못된 식생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3차 식품이 발달한 미국에 유달리 정신질환자가 많은 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 정백식품, 백미, 흰빵, 만두, 케이크, 초콜릿, 청량음료 등을 빈번하게 섭취하면 혈당치가 크게 올라가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야 한다. 이런 일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 습관이 생겨버린다. 결국 인슐린의 과잉 분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음식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혈액 중 포도당이 정상적인 양보다 감소해버리는 결과가 된다. 내 세포는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순조롭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비고 머리는 멍해지고 짜증을 내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초라한 밥상의 저자 마쿠우치 히데오는 여러 유명한 병원에서 암, 당뇨, 비만, 아토피성 피부, 변비 등의 환자에게 식생활 지도를 하는 한편 등교 거부, 가정폭력, 노이로제, 정신병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식생활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식생활을 했는지 반드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케이크, 초콜릿, 만두, 청량음료 등의 식품을 주로 먹었다고 대답한단다. 또한 치과의사 고토미케 씨는 폭주족 청소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산속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청량음료, 추잉껌, 과자를 비롯하여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일절 먹지 못하게 하는데 전에는 난폭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자신만 좋으면 타인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던 청소년들이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온순해지더니 석 달이 지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 먹을 식자를 보면 사람 인자와 어질양 자가 결합되어 있다. 사람을 어질게 하기 위해 먹는 것이라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도 먹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올바른 정신과 가치관은 올바른 섭생을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정기와 사기에 의해 선악이 결정되고 정기와 사기는 음식물에서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음식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을 구성하고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얼과 국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부터 농사를 천하지대본이라 일컬어온 이유가 깨끗한 양질의 음식물을 생산하여 먹이는 일이 몸과 정신, 나라의 얼과 힘을 좌우하는 근본임을 천명한 것임에도 되새겨야 할 일이다. 자연식으로 암을 고친 사례. 부산 덕명여자 정보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송학원 선생은 1992년 직장암에 걸려 직장과 대장의 대부분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고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으나 병원에서 주는 약을 다 치워버리고 자연식을 한 결과 건강을 회복하여 학교에도 복직하였다. 수술 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그는 지금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늘반 마을에서 자연생활의 집을 만들어 살면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분 부부가 쓴 나는 자연식으로 암을 고쳤다라는 책, 고요 아침 2003년에 실린 치유 사례 몇 가지를 인용함으로써 바른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증명하고자 한다. 자궁 경부암 수술을 했는데 11개월 만에 골반, 골수, 뇌, 임파선 등으로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게 된 제자가 자연식을 지도받고 2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15세 여자아이 갑상선 암에서 이미 뼈까지 전이되었다. 뼈로도 전이되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기침이 아주 많아져 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다. 자연식을 지도받고 6개월 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암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다시 2개월 후 찍은 CT, MRI에서도 뼛속에 암이 나타나지 않았다. 소녀는 다음 해에 복학했고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위암 수술 후 전이가 많이 되어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다시 위절제 수술을 하려 했으나 암세포가 12지장, 담낭, 담도, 간 일부까지 전이되어 다시 덮어버린 환자. 간단히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만 하고 암덩어리 5cm 정도는 제거하지 못한 채 6개월에서 1년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다. 자연식을 지도받고 지리산 어느 암자에 혼자 들어가 1년쯤 지나자 배에서 만져지던 암덩어리는 흔적이 없어졌고 옛날에 먹지 못했던 복숭아를 먹어도 이상이 없게 되었다. 무좀도 없어지고 감기도 걸리지 않게 되었다. 산을 내려와 가족에게 돌아갔다. 궤양성 대장염으로 매일 출혈이 있어 항문으로 약을 넣어야 하고 화장실을 하루 20번 넘게 드나들며 8년간의 투병 생활로 시들어가던 어느 여인. 자연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6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았다. 역시 궤양성 대장염으로 하루 30회 이상 변을 봐야 하는 고통 속에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며 6, 7년을 투병하던 사람도 자연식으로 치유되었다. 39세 뇌암 환자, 세변의 수술 경력과 항암치료, 방사선, 약물치료의 경험이 있는데 약물치료로 인해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온 상태였다. 독한 약이 말초신경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수술 후 MRI 촬영 결과 뇌에서 또 암덩어리가 생기고 있는 상태라고 나왔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입원하여 항암제를 맞고 투병하던 중 자연식 프로그램을 지도받았다. 2년 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먹는 것이고 다음은 입는 생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